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네 번째 강의를 오늘 하는데요. 세 번의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도 참 많은 공부도 했고, 선생님도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도 했는데, 학생 여러분들도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경제 한마당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는 총 18번부터 22번까지 총 5개의 문항을 풀어볼 건데, 여기 문항들의 전체적인 공통점은 아무래도 이전과는 좀 다르게, 이전에 있었던 문항들과는 조금 다르게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문항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역시 정확한 개념과 정확한 이론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다가 적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오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8번 문항부터 바로 시작을 할 건데, 18번 문항을 먼저 볼게요. 다음 자료에 밑줄 친 변화가 중국의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그 밑에 지문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우선 어떤 나라냐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 내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중엔 당연히 중국도 있고 이런 일이 쭉 있다가 맨 끝에가 제일 중요해요.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였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금리라는 말을 먼저 알아둬야 돼요. 자, 기준금리란, 자, 금리를 다른 말로 이자율이라고 한다는 건 모든 학생들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보통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금리인데, 자, 뭐의 기준이 되냐면 시중에는 여러 개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금융기관들에서 뭘 하냐면 이자율을 책정을 하는데, 얘네들한테만 그대로 맡겨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마음껏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어디에서 조절을 하냐면 중앙은행에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즉 중앙은행에서 뭐 하냐면 시중이자율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 이거를 바로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시중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하고, 이는 항상 중앙은행에서 책정한다 라는 내용을 먼저 첫 번째로 알아두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됐을 때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될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 퍼센트 포인트라는 용어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퍼센트 포인트는 지금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가 인상됐다는 말 자체는, 예를 들면 뭐냐면 과거에는 중국의 중앙은행에서 책정한 기준금리가 6%였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지금 몇 퍼센트가 되냐면 0.25% 포인트, 바로 0.25%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6.25%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즉 퍼센트 포인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현재의 이자율에서, 현재의 금리에서 과거의 금리를 뺐을 때는 퍼센트 포인트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 말은 과거에는 6%였는데 현재 6.25가 됐으니까 현재의 기준금리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말, 0.25%포인트 인상됐다는 말을 통해서 바로 뭘 알 수 있냐면 기준금리가, 중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시중은행들, 시중금융기관들 또한 시중이자율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상하는 거예요. 시중이자율이 인상이 되면 당연히 합리적인 소비자라, 합리적인 국민이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즉 저축을 하게 되면, 내 소득의 일부를 저축을 하게 되면 지금 전부 다 이자율이 더 높으니까 아무래도 저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은 줄어든다는 거죠. 즉 민간 소비 지출은 감소하는 거예요. 위축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중의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자율이 높아졌으니까 나는 아무래도 돈을 빌리는 양도 줄어들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투자 또한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간 소비도 감소했고 투자도 위축됐으니까 국민 전체의 수요, 바로 총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수요가 감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이 총수요와 총공급 모형, 즉 물가, Y축 물가예요. 국민 전체 시장이니까. 그 다음 여기는 GDP가 되겠죠. 이랬을 때 여기가 총수요 곡선, 여기가 총공급 곡선이 될 때 여기서 균형 물가가 형성이 되고 여기서 균형 GDP가 형성된다고 했을 때 자, 근데 이렇게 지금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총수요가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총수요가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겠죠. 이동을 하다 보면 새로운 총수요 곡선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새로운 균형 물가와 균형 GDP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물가는 떨어지고 그 다음 GDP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즉 물가는 하락하고 GDP는 감소한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즉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됨으로써 이러한 현상들이 경제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내용을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기에서 확인해 보면 1번 중국의 총수요는 감소한다. 맞죠? 총수요 감소 1번이 정답이죠. 2번 중국의 소비 지출이 증가한다. 중국의 소비 지출은 감소하고 3번 중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 자, 물가가 하락하는 압력이 커지겠죠. 자, 그 다음 4번 중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증가한다. 국내 투자는 위축되고 그 다음 5번 중국으로부터 자본 유출이 증가한다. 시중 이자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본이 유출되기보다는 중국 국내 안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강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19번과 20번 문항은 세트 문항이라서 자, 여기 문항을 한번 보면 19번 문항을 보면 밑줄 친 정책 변화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밑줄 친 정책 배경. 여기 적혀 있죠. 여기 위에 이렇게 쭉 내용이 있고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 여기죠. 이와 같이 중앙은행이 민간으로부터 자산을 직접 매입하여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여기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해요. 즉 양적 완화 정책이란 중앙은행이 민간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매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의 자산을 중앙은행이 지금 사갖고 들어오면서 살 때 뭘 갖고 사요? 돈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중에 뭐가 풀리기 시작하냐면 돈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즉 시중의 통화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되는 정책을 바로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해요. 즉 양적 완화 정책이란 바로 뭐냐면 시중의 통화량을 증대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19번 문항은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배경은 자 바로 그 위에 잘 나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당시 영국의 기준금리는 실질적인 하한치라고 할 수 있는 0.5%였고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2%였다.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보면 돼요.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2%라는 건 인플레이션율, 즉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 압력,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 죽어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영국은 굉장한 경기 침체 상태에 있었고 이 시기 2008년에 굉장히 어려운 경기 침체 시기를 겪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즉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어떤 정책을 썼었냐면 기준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쓴 거예요. 즉 금리를 하락시키는 정책을 썼는데 이거를 하락시켰는데 0.5% 즉 바로 뭐냐면
실질적인 하한치까지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즉 금리 하락을 통한 경기 부양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제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이제는 바로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즉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바로 금리 조작을 통한 경기 부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 지문만을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라는 내용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20번으로 넘어가면 20번은 연결된 문항이니까, 자, 20번 문항은 바로 뭐냐면, 그러면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을 썼을 때 어떠한 경제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뭐냐면 양적 완화 정책의 영향력, 즉 경제적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을 한번 읽어보면, 다음 조건이 일정할 때 밑줄 친 정책 변화의 단기적인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즉 양적 완화 정책의 영향력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시중에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했어요. 자,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중의 통화량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증가하겠죠.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거 말 자체는 바로 시중의 유동성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돈이 빠르게 돈다는 거죠.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총수요는 증가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내 지갑 속으로 들어오는 돈의 양도 늘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그 돈을 이용해서 소비한다는 거죠. 즉 총수요가 증가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 그러면 당연히 또 ADAS 모형을 그리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그리면 물가 GDP를 그려놓고, 그 다음 여기는 총수요, 여기는 총공급, 아까 문항과 같은 거죠. 여기가 균형 물가라고 할 때, 그리고 여기가 균형 GDP라고 한다면, 자 이때는 아까와 반대로 총수요가 증가했죠.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겠죠. 우측으로 이동하면 균형 물가 P1과 균형 GDP 1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물가는 상승하고 GDP는 증가하는 거예요. 즉 물가는 상승하고 GDP는 증가를 하는데, 자 이것까지 우리가 도출할 수 있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다음부터도 우리가 또 도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자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난다는 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나타나다 보니까 내가 시중은행으로부터 받게 되는 실질 이자율은 감소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실질 이자율이 감소되고 있구나, 영국에서. 이걸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시중의 통화량이 증대됨으로써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즉 유동성이 지금 현재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양한 자산, 즉 뭐냐면 국채나 채권 등의, 이러한 채권 등의 자산을 사려고 하는, 즉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자 채권 수요는 증가하고 양적 완화 정책을 쓰다 보면 정부가 많은 자산들을 매입해 갔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사고 싶어 하다 보니까,
즉 채권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채권의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채권 가격이 상승하니까 올라간 가격으로 샀고 나는 그거에서 수익률을 걷는 거니까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수익률은 하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지금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됨으로써 총수요가 증가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시중에 수많은 파운드화, 즉 영국 화폐인 파운드화가 풀리고 있고 파운드의 양은 갑자기 급격하게 늘었다라는 거죠. 파운드화가 급증했기 때문에 자, 외화는 그대로 있던 상태에서 파운드화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파운드화의 가치는 하락, 즉 절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했을 때 이러한 다양한 경제적인 현상들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1번 영국의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다. 자, 실질 이자율이 감소한다, 하락한다죠. 1번이 정답이겠죠. 자, 2번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자,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는 하락하죠. 절하되는 거예요. 3번 영국 장기국채, 자, 채권을 말하는 거죠. 장기국채의 수익률이 상승한다. 당연히 채권 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그 다음 4번 영국 민간기업의 채권 거래가 줄어든다. 유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채권 거래, 채권 수요는 증가되면서 채권 거래가 증가할 거고, 그 다음 5번 영국의 물가가 하락하고, 자, 아니죠. 영국의 물가는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용이 증가한다. GDP는 증가했으니까 고용은 증가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결국 19번과 20번 문항은 둘 다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는 배경과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을 때 나타나는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라 라고 하는 이런 문항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번 문항까지 풀어봤고 이제 2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21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서 재화 가격이 6원일 때 시장 수요량은, 그래서 이미 조건은 나왔어요. 가격은 6원이죠. 자, 그리고 요 지문을 보면 어느 나라에 두 유형의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유형 A는 100명, 유형 B는 200명이에요. 얘는 총 100명. 이러한 수요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라는 거고, 그 다음 유형 B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200명이라는 거예요. 두 유형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문항을 풀려면 우선 여러분들이 뭘 먼저 알아둬야 되냐면 개별 수요의 합은 전체 수요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먼저 알아두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결국 전체 수요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형 A와 B를 더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가격 조건이 나왔잖아요. P가 6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유형 A의 수요량은 10 빼기 6이니까 4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유형 B와 같은 경우에는 24 빼기 3 곱하기 6이니까 6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유형 A와 같은 소비자들이 총 100명이 있기 때문에 수요량 4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유형 B와 같은 수요량 6에 대한 이러한 소비자는 총 200명이 있기 때문에 2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수요량이 나오는 거죠. 더하면 400 더하기 1200, 그래서 1600이 나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수요량은 16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3번 1600이다 라는 내용을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럼 22번 문항을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이러한 지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한번 여기서 읽어보면, 연재는 현재 창고를 빌려서 의류보관업을 하고 있다. 자, 연재는 현재 의류보관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의료보건업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시세인 연 120만 원보다 싼 연 100만 원의 200제곱미터의 공간을 임차하였으나, 즉 연재는 현재 의료보건업을 하기 위해서 연 100만 원에 지금 현재 200제곱미터의 공간을 임차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바로 다음이에요. 항상 100제곱미터만 사용하는 거죠. 200제곱미터 공간을 임차했으면 200제곱미터를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의료보관업을 하면서 연재는 항상 100제곱미터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재는 나머지 100제곱미터 공간이 아까우니까 빈 공간을 사용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밑에 보고서를 짜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재는 나머지 100제곱미터 공간을 활용해서 커피 판매 사업을 지금 현재 실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 커피 판매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임대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임대료. 자, 근데 커피 판매 사업은 이 100제곱미터, 나머지 100제곱미터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들지가 않아요. 당연히 0원이겠죠. 이미 100만 원을 내버렸으니까. 즉, 연재에게 있어서 여기에 있는 임대료는 뭐가 되냐면 임대료는 이미 지출되고 다시 받을 수 없는 돈, 1년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돈 뭐가 되냐면 매몰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한다면 연재 입장에서는 이 임대료 0원, 매몰 비용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고 그 다음 바로 신규 사업 추진 보고서를 보면 바로 맨 마지막에 예상 순수익이 나와요. 자, 예상 순수익을 커피 판매 사업에 대한 예상 순수익을 연재가 뽑아 보니까 예상 순수익은 예상 판매 수입 얼마예요?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에서 바로 인건비를 빼는 거죠. 인건비 빼고 그 다음 임대료 0원이죠. 매몰 비용, 그 다음 커피 판매기 유지비 바로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총 얼마를 빼냐면 예상 순수익은 400만 원에서 인건비를 빼면 나온다는 거예요. 연재는 항상 이 금액 400만 원에서 인건비를 뺀 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러한 커피 판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지문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분석한 내용을 여기 보기에다가 대입만 하면 돼요. 자, 그럼 보기 1번을 볼게요. 커피 판매기 유지비는 매몰 비용이다. 매몰 비용은 임대료죠. 1번 아니죠. 2번 인건비가 연간 395만 원이면 신규 사업은 추진해야 한다. 자, 인건비가 지금 395만 원. 자, 그러면 5만 원 나왔죠.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연재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정답이에요. 자, 3번 창고 빈공간 100제곱미터 임대료는 연간 50만 원이므로 인건비가 연간 355만 원이면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창고 빈공간 100제곱미터의 임대료는 0원이죠. 자, 50만 원이 아니에요. 자, 3번 정답이 아니고 4번 창고 빈공간 100제곱미터의 임대료가 연간 60만 원이므로 3번과 같은 건데 역시 여기도 임대료는 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도 아니고 5번 신규 사업을 위한 창고 사용의 기회비용은 연간 20만 원이므로 인건비가 연간 375만 원이면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기회비용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2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8번부터 22번 문항까지 오늘 총 5개의 문항을 풀어봤고 오늘 문항은 실제 사례와 연관되어 있는 문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공부를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1번부터 22번 문항까지 총 4개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났는데요. 이 문항들 잘 복습하고
잘 공부하고 잘 학습해서 여러분들 1월에 있을 경제 한마당에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